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원호식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일터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AI와 산업 변화, 고용구조 재편 등 다양한 변화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현재를 읽고 경제 흐름을 통해 미래의 일터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로 읽어보는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숫자가 말해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동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출근길 이야기인데요. 직장인들에게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출근길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꽉 막힌 도로와 만원 지하철 속에서 이미 진이 다 빠진다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출근길 대중교통 혼잡도와 직장인들의 정신적 방전, 즉 번아웃의 상관관계를 통계와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출근길이 필요한 건 누구나 겪는 일상의 피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 직장인들의 정신적 방전이나 업무 효율 저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면서요.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네, 실제 통계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한데요.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도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설 때 직무 몰입도는 평균 23%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흡곤란을 유발할 정도의 고혼잡 구간이나 예컨대 9호선 급행열차나 김포 골드라인 같은 특정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회사 도착 직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에너지 조기 고립 현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셈이죠.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이미 하루치 에너지의 70~80%는 지옥철 안에서 쓰고 시작하는 셈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왜 출근길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번아웃이 쉽게 온다고 분석하나요? 인간의 뇌는 만원 대중교통 안에서 타인과 원치 않은 접촉을 할 때 이 돌발 상황을 대기하는 과정 자체를 극도의 전투 준비 상태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출근길을 겪는 과도한 밀집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과자극해 정작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결국 업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내성이 깎인 채로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 만성 번아웃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직장인의 워라밸이나 삶의 질을 논할 때 퇴근 후의 삶뿐만이 아니라 출근길의 질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뜻이군요.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 출근길 방전을 막기 위해 시도하는 대안이나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 대중교통 편을 단순히 늘리는 것을 넘어서 유연근무제나 원격 워케이션 확대를 통해 출근 동선 자체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로 자율 조정하게 한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체감하는 출근길 스트레스가 40% 이상 감소했고, 이는 곧장 오전 업무 집중도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완화해 직장인들의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유의미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이 시차 출퇴근제나 거점 오피스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직장인들의 출근길 밀집도를 낮춰주는 유연한 판짜기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직장인들의 출근길 번아웃은 개인의 멘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통 문제와 경직된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에너지가 출근길에 무의미하게 증발되지 않도록 공간의 유연성과 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데이터가 제안하는 가장 시급한 에너지 보호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출근길의 질이 곧 직장인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변화가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격증을 몇 개 더 따야 할까? 인턴 경험이 없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좋은 학벌과 높은 학점이 여전히 중요할까? 그런데 최근 채용 시장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실제 업무 역량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최근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에서 학력, 전공 제한을 낮추거나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직무 관련 경험, 문제 해결 과정, 포트폴리오 등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한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의 상당수가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직무 관련 경험을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 높은 학점, 다양한 자격증이 취업을 위한 기본 공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실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채용 시장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스펙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하나가 특별한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비슷한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 단순한 보유 여부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험의 깊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SNS 운영 경험이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게시물을 올려봤다는 경험과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회수를 높여봤는지,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했는지 등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험의 개수가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경험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지원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경험도 단순히 카페에서 근무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매장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한다면 충분히 직무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경험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마케팅 직무라면 콘텐츠 제작 경험, 데이터 분석 경험을 강조할 수 있고요. 기획 직무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경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대기업 인턴이나 특별한 활동만 경험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같은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좋은 인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 앞으로의 채용 시장에서는 스펙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보다 나만의 경험을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쌓아온 작은 경험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경험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수현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사내 소통 데이터를 보면 직장인들이 하루 중 탕비실이나 복도에서 마주쳐 나누는 스몰 토크, 즉 잡담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맨날 떠들기만 한다며 눈치 주던 부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퇴근할 때까지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보다 적당한 잡담을 나누는 게 회사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직장인의 잡담 시간을 숫자로 정밀히 타격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통계인데요. 솔직히 출근해서 온종일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하다 보면 뇌가 굳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끔은 탕비실에서 동료랑 주말에 뭐 했냐,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가볍게 수다를 떨고 오면 뭔가 더 신기하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글로벌 연구소들의 소통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옵니다. MIT 인간역학연구소에서 직원들에게 웨어러블 센서를 채우고 분석한 결과 업무 중 탕비실에서 10분간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눈 팀의 성과가 자리만 지킨 팀보다 무려 20%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팀원 간의 소통 중 업무 외적인 대화, 즉 스몰 토크의 비중이 30%를 유지할 때 팀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고 장기 근속률이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함께 입증됐죠. 네, 잡담을 나눈 팀 성과가 20%나 높다고 하셨는데요. 듣고 보니 찔리기도 하면서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억지로 일만 붙잡고 있으면 효율이 안 나거든요. 그 드라마 봤어? 하고 가볍게 던진 잡담 한마디가 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게 결국 유연한 협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당연히 회사에 다닐 맛도 더 나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는 이 잡담 데이터를 아예 공간 인프라로 활용한 대반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층마다 있던 작은 커피 머신을 싹 없애고 사내 카페테리아에 일부러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대형 커피 머신을 딱 한 대만 설치를 했더니 다른 부서 직원들끼리 줄 서면서 잡담도 나누다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 이런 기업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 전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기도 하죠. 네, 정확합니다. 이 느슨한 연결과 대화를 잡아내지 못하고 꽉 막힌 분위기만 유지한다면 결국 창의성은 떨어지고 업무 피로도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터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치트키는 없을까요? 다인 아나운서는 평소 사내에서 활용하는 나만의 스몰 토크 팁이 있으실까요? 네, 저의 꿀팁은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에게 어제 본 예능이나 날씨 얘기 같은 가벼운 잡담으로 말문을 틉니다. 처음부터 무겁게 아까 보낸 파일 확인했어? 라고 하며 업무 얘기로 벽을 치는 것보다 3분 잡담 데이터를 먼저 쌓아두는 게 나중에 진짜 업무 협조를 구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소통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디한 기업들 사이에서도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무작위로 직원들을 매칭해서 커피 타임을 지원하는 스몰 토크 런치제 같은 프로그램도 공식 제도로 도입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직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증명이 되면서 말이죠. 네, 결국 얼마나 군대처럼 군기를 잡고 일만 시키냐의 시대는 가고 얼마나 유연하게 소통하고 몰입하느냐가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딱딱한 업무 지시로 채워진 무거운 8시간보다 동료와 온기를 나누는 단 3분의 잡담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루 동안 동료들과 업무 외에 어떤 따뜻한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데이터를 체크해보면서 일할 맛 나는 일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옆자리 동료에게 오늘 옷 이쁘네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같은 가벼운 잡담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3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저녁이 있는 삶과 또 활력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다음은 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만약 내일 당장 회사에서 다음 주부터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할 테니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통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사직서를 쓰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채용 플랫폼에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회사 측이 재택근무를 폐지할 경우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62.8%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퇴사를 생각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유지된다면 연봉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것을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3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최우선 목표가 연봉 인상이라는 기존의 상식이 깨진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24분입니다.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0시간을 그 일 위해서 버리게 되는 건데요. 직장인들은 이 시간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임금, 이른바 출퇴근세를 내고 있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출퇴근세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연봉을 깎아서라도 내 시간과 삶의 질을 지키겠다는 데이터는 지금 직장인들이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2030 세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를 볼 때 연봉이나 기업 규모보다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필터를 가장 먼저 설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택근무가 기업의 필수 경쟁력이 된 셈이죠. 네, 근로자들의 입장과 데이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들이 바보라서 굳이 반발을 사면서까지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업무 동향 지표를 보면 관리자의 85%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생산성 편집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면 재택을 시행한 기업의 40% 이상이 부서 간 소통이 단절되고 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4.15 현상을 심각하게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관리자들의 불안감, 즉 생산성 편집증은 저도 동의합니다. 눈앞에 직원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하지만 그 불안감이 실제 실적 저하라는 데이터로 연결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무실 출근자와 재택근무자의 실제 업무 성과 지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콜센터나 IT 개발 직군에서는 재택근무 시 생산성이 13%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죠. 즉 성과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경영진이 직원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과거의 근태 위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찰음이라는 해석이 데이터상으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시군요. 하지만 말씀처럼 소통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어깨 너머로 배우고 선배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이 통계적으로도 크게 떨어진다고 나타나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 각 잡고 앉아있을 때보다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스치듯 나누는 대화, 즉 복도 잡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 기업의 장기적인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진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명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면 재택근무가 혁신과 조직 문화 결속력에 약점을 보인다는 통계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 노동시장 데이터가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워크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는 혼합형 방식이죠. 앞서 언급한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도입한 기업들을 추적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퇴사율은 무려 35%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업이 우려했던 생산성 하락이나 승진율 저하 등의 부정적 지표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군요. 네, 결국 재택이냐 출근이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성과를 내고 이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데이터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사무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성실함과 생산성으로 착각하는 시대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기업의 근무 형태가 인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설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삶의 질과 기업이 추구하는 생산성이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계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소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성과를 증명해내는 유연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네요. 변화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을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데이터를 본 일터 자비슈입니다. 먼저 한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두 분은 이직이나 취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연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모든 직군의 연봉이 똑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군의 상승폭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최근 가장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직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처럼 회사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무냐, 연봉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를 먼저 따지더라고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성장 산업에 있는 직군인지 혹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직업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최근 가장 높은 연봉 상승률을 보인 분야는 AI와 데이터 관련 직군입니다. AI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개발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기업들이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연봉 수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AI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발자라고 하면 IT 업계 이야기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금융, 제조, 또 유통까지 모든 산업에서 AI 인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기업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그 연봉 협상 일부가 이 고연차 인력들만의 이야기였다면 요즘은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이직하면서 연봉을 크게 올렸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AI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높은 연봉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첨단 공정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 엔지니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전기차 시장 성장과 맞물려 배터리 분야도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도체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 보상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은 또 단순히 경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 상승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가치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네, 반면 일부 직군은 상대적으로 연봉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인력 공급이 충분하거나 또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또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한 편인데요. 결국 지금 노동시장은 근속연수보다 희소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연봉이 오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몇 년을 일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은 경력 5년이라고 해도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채용 공고를 분석해보면 기업들은 학력보다 실무 역량과 프로젝트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연차라도 보유한 기술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취업 방식도 준비하는 방식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 경험이나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는 무엇을 해봤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디지털 역량이 특정 직군만의 경쟁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케팅, 영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네, 맞죠. 이 디지털 기술이 특별한 역량이 아니라 기본 소양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AI,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역량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는 직업을 한 번 선택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배우고 변화하는 사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입사 이후에 어떤 역량을 키워나갈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현재 노동시장의 연봉은 근속 연수보다 산업과 기술, 그리고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많이 오른 직군을 보면 시장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네, 결국 연봉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연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역량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셈인데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현재의 연봉보다 미래의 경쟁력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동희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주변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도 첫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취업난 속에서도 이직과 퇴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연봉인 것 같은데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통계청의 이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 1위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의 46.4%가 이 이유를 선택했는데요. 결국 청년들이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뿐 아니라 근무 환경과 복지, 근로 조건 등 현실적인 문제였던 셈입니다. 네,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네, 예전에는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을 경험한 청년 가운데 65.1%는 이미 첫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34.9%에 불과했는데요. 청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첫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첫 직장을 떠난 청년이 절반 가까이를 넘는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은 편인가요? 네, 그것도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1.9개월로 나타났는데요. 취업 준비에 오랜 시간 투자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비교적 빠른 시기에 퇴사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를 버틴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무와 환경을 찾으려는 이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네, 과거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자신의 적성과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청년층은 안정성뿐 아니라 직무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이런 변화에 맞춰 유연근무제나 복지 확대, 직무교육 강화 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채용만큼이나 인재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퇴사 통계를 넘어서 노동시장과 직업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업의 규모나 연봉뿐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첫 직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심이 부족해졌다는 의미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연봉뿐만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성장 가능성, 그리고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평생 직장의 시대를 지나 나와 맞는 일터를 찾아가는 시대.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보다 어떤 곳에서 성장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이 숫자가 내 일자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파는 비용을 바꾸고 또 투자와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오늘은 환율 상승이 기업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원유나 원재료,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건데요. 원가 부담이 커지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기업은 이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이 모든 수출 기업의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원재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반도체나 원유, 2차 전지 소재처럼 수입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사업은 환율 상승이 조달 비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은 수출액뿐만이 아니라 수입 원가와 외화 부채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채용 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수출 증가로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은 설비 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가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 계획을 늦추거나 인력 운영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은 환율 상승기에도 어떤 업종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업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과 채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세계 경기와 이 제품 수요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기업은 조달처를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또 국산 부품이나 대체 원료를 찾게 되는데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와 외화 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이 수출 기업은 거래 가격과 결제 통화를 다시 검토하고 생산 현장 역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환율 관리가 이 재무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수입 비용과 물가, 외화 부채 부담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고 채용이 무조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수출하고 어떤 원료를 수입하며 환율 위험이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의 방향보다 기업이 그 변화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입니다. 네, 환율은 금융시장에 표시되는 숫자지만 그 영향은 공장과 사무실, 매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이 달라지면 투자와 채용 전략이 바뀌고 또 그 변화는 다시 일자리의 수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의 흐름뿐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4대 그룹에서 지난해 1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일터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고용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2개 대기업 집단의 임직원 수는 약 19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년보다 8,000명가량 늘어났지만 이 숫자만 보고 고용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한화그룹이 아워홈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인력이 한꺼번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대기업 고용은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죠. 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대 그룹의 변화입니다. 국내 대기업 고용이 약 40%를 차지하는 삼성과 SK, 현대차, LG의 직원 수는 지난해만 12,000명 넘게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5,370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또 SK는 3,699명, 현대자동차는 2,375명, 삼성은 931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7년 동안 이어온 고용 증가세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4대 그룹의 고용 감소는 단순히 기업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대기업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이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AI 확산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AI 전환, 이른바 AX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요, 또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더 적은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채용에 나설 필요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또 자동화 설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인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환경 변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한 디스플레이, 또 석유화학, 생활가전 같은 전통 주력 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AI뿐 아니라 이 산업 경쟁력 변화가 최근 고용 감소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또 채용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화와 또 쿠팡인데요. 한화그룹은 아워홈 편입 효과 등에 힘입어서 직원 수가 14,000명 넘게 증가하면서 고용 순위도 2단계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쿠팡도 최근 1년 동안 8,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서 전체 고용 규모가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 물류센터 확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업의 성장과 또 고용 증가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성장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또 우리 일터 역시 새로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우리 고용에 있어서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돌아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긱워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긱워커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한 일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발자, 번역가, 영상 편집자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킥워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도 증가하면서 긱경제, 즉 긱이코노미가 새로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킥워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이 변화가 우리의 일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긱워커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구하기 위해 직접 회사를 방문하거나 구인 정보를 찾았어야 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하나만으로 원하는 시간에 일을 찾고 또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콘텐츠 제작 플랫폼 등이 확대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특히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킥워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킥워커의 활동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과 운송 서비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전문직 분야에서도 킥 경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정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 프리랜서나 개발 디자이너를 채용하고요. 영상 편집자와 번역가, 마케팅 전문가 역시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SNS와 유튜브 등 콘텐츠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제의 한 축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킥 경제의 확산은 기업의 채용 방식에도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 채용이 일반적이었죠. 최근에는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킥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변동이 크고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킥워커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도 점점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험 제도와 산재 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기사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킥경제가 더욱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정규직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공존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안고 있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시대를 넘어 여러 프로젝트와 직업을 경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킥워커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일터 속에서 개인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이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팝업 스토어 앞에는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제품을 잠시 홍보하는 공간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다릅니다. 브랜드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경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만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 이제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서서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팝업 스토어의 확산이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넘어서서 특별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SNS를 통해 자신만의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체험형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팝업 스토어는 경험 소비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업계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매장 중심의 운영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 짧은 기간 동안 팝업 스토어를 여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과 같은 지역은 다양한 브랜드의 팝업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과 패션, 캐릭터 산업까지 참여 분야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확산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공간기획 산업인데요. 브랜드의 콘셉트를 공간으로 구현하는 인테리어와 전시기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굿즈 제작과 체험 콘텐츠 운영, 현장 이벤트 기획 분야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간 협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 기획자와 전시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또 현장 운영 인력과 브랜드 마케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담당하는 직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팝업 스토어 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팝업 스토어의 확산은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마케팅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공간의 활용 방식과 브랜드를 알리는 전략, 그리고 필요한 인력의 모습까지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팝업 스토어는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와 소비자가 만나는 새로운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시대에서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로 팝업 스토어의 성장은 유통과 마케팅, 그리고 일자리의 모습까지 함께 바꾸고 있습니다. 익숙한 소비 문화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 특집에서는 데이터와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중요한 건 변화 자체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힘일 텐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